D-데이 14일. 홈플러스가 3천억 원을 구하지 못하면 전국 140개 점포가 동시에 문을 닫습니다. 한 달 유지비 1천억 원, 연매출 12조 원 회사가 석 달 버틸 돈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거절했고 사모펀드는 고개를 저었고 법원은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직원 2만 3천 명이 두 달째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1997년 IMF 때 산미그룹, 진로, 대농이 무너졌듯이 홈플러스도 그렇게 사라지는 걸까요? 당신이 자주 가던 그 마트, 다음 달이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2026년 2월 12일 서울회생법원 제4부가 움직였습니다. 정준영 법원장이 홈플러스 주요 이해만 개인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일반노조, 마트노조, 채권자협의회 대표인 메리츠증권, 주주사 MBK 파트너스, 이들에게 딱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회생을 계속할 겁니까? 포기할 겁니까?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3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즉 DIP론이 전혀 조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DIP론이 뭐냐고요? 법정 관리 중인 기업이 당장 문 닫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려면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자금입니다. 직원 월급, 전기세, 납품대금, 이런 기본적인 비용을 내는 돈입니다. 3천억 원이 얼마는 되는 돈일까요?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한 달 버티는 데 드는 유지비를 약 1천억 원 가까이로 추정합니다. 직원 2만 3천 명의 월급, 전국 점포의 임대료와 공과금, 물류비와 운영비, 이 모든 걸 합치면 매달 수백억 원 이상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3천억 원이면 수개월 버티는 돈입니다. 1년도 아니고 겨우 몇 달입니다. 문제는 이 돈을 못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행들을 다 찾아갔습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전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홈플러스가 이 돈을 갚을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출해 드릴 수 없습니다. 사모펀드도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회사에 투자하는 구조조정 전문 펀드들, 이른바 디스트레스드 펀드라고 하죠. 이들도 거절했습니다. 투자 가치가 안 보입니다. 홈플러스에 남은 게 뭡니까? 부동산은 이미 팔렸고, 브랜드 가치는 떨어졌고, 온라인 경쟁력도 없습니다. 법원의 의견조의 내용을 보면 더 절박합니다. 추후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 말이 좋아 의견조회지 사실상 최후 통첩입니다. 살릴 방법이 있으면 제시하고 없으면 회생 절차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회생 절차 폐지가 뭐냐고요? 법정 관리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파산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는 겁니다. 전국 점포가 동시에 셔터를 내립니다. 직원 2만 3천 명이 하루아침에 실직합니다. 협력업체 수천 곳이 외상값을 못 받고 연쇄부도를 맞습니다. 기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4달 초면 회생대회 간 가결 기한이 만료됩니다.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2주 안에 3천억 원을 구하고 회생 계획을 확정하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업계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단기간에 수천억 원을 구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은행들이 홈플러스 보는 눈이 어떤데요? 한 구조조정 전문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원이 최후 통첩 보낸다는 건 사실상 회생 포기 수순입니다. 그럼 누가 살릴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해관계인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관리인을 추천하라. 둘째, 자금 조달 방안을 제시하라. 관리인이 뭐냐고요? 회생 절차 중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유암코 대표가 관리인인데 이 사람을 계속 믿을 건지 바꿀 건지 결정하라는 겁니다. 마트노조는 유암코를 바꾸길 원합니다. 현 관리인 체제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누가 이 시점에 홈플러스 관리인을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배가 침몰하는데 선장을 자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반 노조는 다른 입장입니다. 지금 관리인 바꾸면 더 혼란스럽다. 자금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조끼리도 의견이 갈립니다. 채권자 협의회 대표인 메리츠증권은 어떨까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회생시키면 우리가 받을 돈이 얼마고 파산시키면 받을 돈이 얼마인가 냉정하게 따지는 겁니다. MBK 파트너스는 이미 손 털었습니다. 주주 지위는 있지만 사실상 포기한 상태입니다. 회생 성공하면 좋고 실패해도 본인들 손실은 제한적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2026년 2월 홈플러스는
법정 시한 2주를 남겨두고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수개월 버틸 긴급 자금도 없고 이해관계인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법원은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대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온 걸까요? 법정 관리까지 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법정 관리에 들어간 건 최근의 일입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4달 초라는 점을 보면 법정 관리 신청은 수개월 전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직원 급여 미지급이 시작됐습니다. 2개월째 월급을 못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 유동성 문제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안 나왔습니다. 납품업체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몇 개월치 물품 대금을 못 받은 협력사들이 물건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매장 진열대가 비기 시작했습니다. 한 매장 직원의 증언입니다. 물건인 척 빈 박스를 쌓아놨어요. 고객 눈속임용이었죠. 진짜 팔 물건은 많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매장 상황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미 많은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법정 관리 들어간 이후 폐쇄된 점포가 상당수입니다. 남은 점포들도 정상 영업이 아닙니다. 직접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열대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납품업체들이 몇 개월째 돈을 못 받아서 물건을 안 보냅니다. 상품 공급률이 법정 관리 이전에도 낮았는데 지금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고객들은 발길을 끊었습니다. 장 보러 갔는데 사고 싶은 물건이 없으면 누가 다시 갑니까? 한 고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자주 가던 홈플러스인데 요즘은 가도 살 게 없어요. 이마트나 쿠팡으로 갈아탔습니다. 매출은 어떨까요? 법정 관리 전에 비해 대폭 감소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추정합니다. 이 정도 매출로는 기본 운영비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문 열면 열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추가 폐쇄가 계속됩니다. 회생계획안에는 대규모 점포 폐쇄와 인력 구조 조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모를 대폭 줄이는 겁니다. 직원들의 증언은 더 참담합니다. 출근해도 할 일이 없어요. 손님도 없고 정리할 물건도 없고 그냥 앉아서 시간만 보냅니다. 월급은 2달째 못 받았고요. 한 중견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 일했는데 이런 건 처음입니다. 회사가 망하는구나 실감이 납니다. 납품업체들도 울상입니다. 중소협력업체 사장님 한 분은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몇 개월치 물품 대금을 못 받았어요. 우리 회사 직원들 월급도 못 줄 판입니다. 홈플러스 때문에 우리까지 망하게 생겼어요. 이제는 물건을 안 보냅니다. 보내봤자 돈을 못 받을 테니까요. 결국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신청서를 냈습니다. 법정 관리를 자진 신청한 겁니다. 발표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화하기 위해 법원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법정 관리가 뭐냐고요? 회사가 빚을 못 갚을 정도로 어려워지면 법원이 개입해서 회사를 살리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을 일시 중단시키고 회사가 숨쉴 시간을 줍니다. 그 시간 동안 구조조정하고 자금 확보하고 회생 계획 세우는 겁니다. 법원이 회생 절차를 개시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유암코 대표가 관리인이 됐습니다. 유암코가 누구냐고요? 구조조정 전문 기업입니다. 이미 홈플러스 구조조정에 관여했던 회사입니다. 법원은 일정 기한 안에 회생 계획안을 만들어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4달 초가 그 마감일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뭘 했을까요? 구조조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점포 폐쇄, 직원 정리, 임대료 재협상, 채권 조정 이런 내용을 담은 회생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돈입니다. 이 계획대로 하려면 당장 운영자금이 필요합니다. 구조조정하는 동안에도 회사는 돌아가야 하니까요. 직원 월급, 전기세, 임대료, 납품 대금 이런 기본 비용은 계속 나가야 합니다. DIP론, 즉 긴급 운영자금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은행들을 찾아갔습니다. 다 거절당했습니다. 홈플러스 회생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돈을 빌려줘봤자 못 받을 것 같다. 솔직한 답변이었습니다. 사모펀드도 알아봤습니다. 구조조정 전문 사모펀드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살릴 가치가 안 보인다. 자산은 이미 팔렸고 경쟁력도 없다. 정부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산업은행이 개입할 수 있지만 홈플러스는 전략산업도 아니고 필수산업도 아닙니다. 대형마트가 하나 없어진다고 나라 경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이마트, 롯데마트, 쿠팡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회생기획안은 만들었는데 실행할 돈이 없습니다. 배는 만들었는데 연료가 없는 겁니다. 법원도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최후 통첩을 보낸 겁니다. 데스 스파이럴, 죽음의 소용돌이입니다. 현금이 없으니 납품이 끊기고, 납품이 끊기니 고객이 떠나고, 고객이 떠나니 매출이 떨어지고, 매출이 떨어지니 현금이 더 없어집니다.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법정관리 들어가도 이 악순환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정관리는 시간을 버는 절차입니다. 그 시간 동안 자금을 확보하고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홈플러스는 시간만 버렸습니다. 돈을 못 구했습니다. 이러면 법정관리도 소용없습니다. 감이 오시나요? 법정관리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마저 살리지 못했습니다. 2주 후면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회생 계속 아니면 절차 폐지. 사실상 생과 사가 갈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의문이 생깁니다. 대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온 걸까요? 홈플러스가 원래부터 이렇게 취약한 회사였을까요?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플러스 몰락의 진짜 원인을 알려면 2015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15년 9월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했습니다. 인수 금액이 엄청났습니다. 당시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MBK 파트너스가 자기 돈을 전부 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자기 돈으로 낸 건 일부였습니다. 나머지는 어디서 구했을까요? 빌렸습니다. 은행에서 채권 발행으로 여기저기서 끌어모았습니다. 이걸 LBO, 레버리지드 바이아웃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차임 묘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빚을 내서 회사를 사는 겁니다. 마치 집을 살 때 대출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 돈 일부와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큰 집을 사는 거죠. 문제는 이 빚을 누가 갚느냐입니다. MBK 파트너스가 갚을까요? 아닙니다. 홈플러스가 갚습니다. 정확히는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고 원금을 갚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더 황당한 건 담보입니다. 이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잡은 게 뭘까요? 홈플러스의 자산입니다. 부동산, 점포, 재고자산 모든 걸 담보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홈플러스를 사기 위해서 홈플러스를 담보로 잡은 겁니다. 인수 당시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은 괜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자율이 낮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 부담만 연간 수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이 이자로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는 더 심각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이자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이자로 나가니까 실제로 회사가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남습니다. 수년간 홈플러스가 갚은 이자가 엄청난 규모입니다. 원금은 제대로 못 갚고 이자만 계속 나간 겁니다. 이 돈이면 신규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전부 금융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홈플러스는 벌어도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신규 투자를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매장 리모델링도 못하고 온라인 시스템 구축도 뒤처지고 직원 복지도 줄이고 마케팅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포기하고 오직 빚 갚는 데만 매달린 겁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드 바이아웃의 함정입니다. 당장은 적은 돈으로 큰 회사를 살 수 있어서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회사가 평생 짊어져야 합니다. 마치 목에 맷돌을 건 채로 수영 경기에 나가는 격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빚을 갚기 위해서 더 무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MBK 파트너스가 쓴 두 번째 수법을 보겠습니다. 빚이 너무 많으니까 돈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회사 자산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자산이나 판 게 아닙니다. 알짜배기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홈플러스는 전국에 많은 점포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자체 소유 건물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핵심 상권의 대형 매장들이었죠. 이 부동산 가치가 상당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MBK 파트너스는 이 핵심 점포들을 하나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매장 건물들을 매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팔아서 확보한 자금이 수조 원 규모였습니다. 이 돈으로 빚을 갚았을까요? 일부는 맞습니다. 그런데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는 MBK 파트너스가 배당금으로 가져갔습니다. 회사는 빚에 허덕이는데 주인은 배당금을 챙긴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습니다. 건물을 팔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영업을 계속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세일 앤 리스백, 매각 후 재임차 방식을 썼습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내 집을 팔아요.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다시 빌려서 살아요. 매달 월세를 내면서요. 이게 말이 됩니까? 원래 내 집이었는데 이제는 월세를 내야 하는 겁니다. 주요 매장들이 이런 식으로 처리됐습니다. 건물을 팔았지만 다시 임대 계약을 맺었어요. 월 임대료를 내면서 계속 영업하는 겁니다. 당장 현금은 확보했지만 앞으로 계속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입니다. 당장 큰 돈을 받았지만 매년 임대료로 나가는 돈이 상당합니다. 10년, 20년 따지면 팔았던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임대료로 내야 합니다. 다수의 점포가 이런 식으로 처리됐으니까 전체 임대료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내 건물이니까 안 내도 되던 돈입니다. 이제는 매년 수천억 원씩 고정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가 달라졌을까요? 당장 현금은 확보했습니다. 빚도 일부 갚았습니다. 그런데 매년 나가는 돈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인 거죠. 더 큰 문제는 자산 건전성입니다. 원래 홈플러스의 핵심 자산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전국 주요 상권에 있는 대형 매점 건물들. 이게 홈플러스의 진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부분 팔아버렸으니까 회사에 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알맹이를 빼고 껍데기만 남긴 겁니다. 은행에서도 이제 홈플러스를 안 좋게 봅니다. 담보로 잡을 부동산이 없으니까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금리도 더 올라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 유통업계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일 앤 리스백은 단기 자금 확보를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걸 쓴다는 건 회사가 정말 급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홈플러스는 이걸 여러 해 동안 계속했습니다. 살을 깎아 뼈를 치는 수준이었죠. 이해가 되시나요? MBK 파트너스는 홈플러스를 키우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최대한 짜내려고 한 겁니다. 빚 갚고 배당 받고 자산 팔아서 또 빚 갚고 회사의 미래는 관심 없었습니다. 오직 단기 수익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홈플러스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대형마트 전체가 어려운데 왜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버티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홈플러스만 무너진 게 아니라 대형마트 전체가 위기라는 점입니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대형마트는 황금 산업이었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합쳐서 연매출이 수십조 원이 넘었습니다. 주말마다 주차장은 만차였고 카트를 밀고 다니는 가족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한 겁니다. 특히 쿠팡의 등장이 결정타였습니다. 쿠팡이 뭘 바꿨을까요? 로켓 배송입니다. 밤에 주문하면 다음날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새벽 배송도 합니다. 자다가 일어나면 집 앞에 물건이 와 있는 겁니다. 편의점 가듯이 쿠팡 앱을 켭니다. 처음에는 생활용품, 전자제품 위주였습니다. 대형마트는 우리한테는 신선식품이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과일, 채소, 육류, 생선 같은 신선식품은 직접 눈으로 보고 사야 하니까 오프라인이 절대 유리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쿠팡이 로켓 프레시를 시작했습니다. 신선식품까지 새벽 배송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저녁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신선한 과일이 문 앞에 있습니다. 품질도 좋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 환불이나 교환이 되니까 오히려 대형마트보다 더 신선한 것만 보냅니다. 대형마트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겁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생각합니다. 굳이 주말에 차 끌고 대형마트 가서 무거운 거 들고 올 이유가 있나? 쿠팡 앱으로 클릭 몇 번 하면 집 앞까지 가져다 주는데. 대형마트 전체의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쿠팡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빠져나간 고객이 전부 온라인으로 간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성장 둔화입니다. 온라인 쇼핑 시장도 이제는 성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초기에는 매년 빠르게 성장했지만 최근에는 성장률이 둔화됐습니다. 이제는 신규 고객을 모으는 게 아니라 기존 고객을 뺏어오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제로섬 게임이 뭐냐고요? 파이의 크기는 정해져 있는데 누군가 더 먹으면 다른 누군가는 덜 먹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쿠팡이 고객을 늘리면 대형마트는 고객을 잃는 겁니다. 시장이 커지는 게 아니라 서로 뺏고 빼앗기는 전쟁입니다. 쿠팡의 전략도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로켓 와우 회원제,
정액제로 무제한 무료 배송을 제공합니다. 한 번 가입하면 끊기 어렵습니다. 이미 돈을 냈으니까 쿠팡에서만 쇼핑하게 됩니다. 회원수가 1000번 명이 넘습니다. 상당수 가구가 쿠팡 충성 고객인 겁니다. 대형마트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해도 이미 쿠팡에 한참 뒤처져 있었습니다. 물류센터도, 배송 시스템도, 앱 사용자 경험도 전부 쿠팡이 압도적으로 앞섰습니다. 뒤늦게 따라잡으려고 해도 이미 게임은 끝난 상태였습니다. 한 유통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쿠팡은 단순히 온라인 쇼핑몰이 아닙니다. 유통 생태계 전체를 재편하는 혁신 기업입니다. 대형마트는 이제 새로운 경쟁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쿠팡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대형마트들은 모두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생깁니다. 같은 파도를 맞았는데 누구는 버티고 누구는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같은 위기 상황인데 왜 결과가 다른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도 매출 감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이마트의 전략은 뭐였을까요? 본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는 오프라인이다. 온라인과 정면 대결하지 말고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이 할 수 없는 걸 하자는 전략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했을까요? 스타필드를 만들었습니다. 스타필드가 뭐냐고요? 단순한 마트가 아닙니다. 복합 쇼핑몰입니다. 마트와 백화점과 영화관과 서점과 레스토랑이 한 건물에 있습니다. 쇼핑하러 가는 게 아니라 놀러 가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스타필드를 보겠습니다. 하루 방문객이 엄청납니다. 주말에는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뭐하러 갑니까? 장만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 시설을 구경하고 영화도 보고 맛집에서 밥도 먹고 책도 사고 그러다가 장도 봅니다.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쿠팡은 물건만 팔 수 있습니다. 경험은 못 팝니다. 이마트는 경험을 파는 겁니다. 우리 매장에 오면 재미있다, 즐겁다, 시간 보내기 좋다는 걸 강조합니다. 롯데마트는 다른 전략을 썼습니다. 전문화 전략입니다. 식료품, 특히 신선식품에 집중하는 겁니다. 기존 대형마트는 뭐든 다 팔았습니다. 가전제품도 팔고, 의류도 팔고, 완구도 팔고, 화장품도 팔고.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대신 신선식품 매대를 크게 늘렸습니다. 과일 코너를 보면 품종이 엄청 많습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신선식품은 온라인이 아무리 발달해도 오프라인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과일은 직접 눈으로 보고 사고 싶어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더 그렇습니다. 롯데마트는 여기에 추가로 효율화를 했습니다. 물류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효율성이 올라가고 비용이 줄었습니다. 절감한 비용으로 가격을 낮췄습니다. 경쟁력을 높인 겁니다. 반면 홈플러스는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정확히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었으니까요. 모든 돈이 이자 갚는 데 들어갔습니다. 신규 투자를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마트가 대규모 복합몰에 투자할 때 홈플러스는 이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롯데마트가 시설 현대화에 돈을 쓸 때 홈플러스는 점포를 팔아서 빚을 갚고 있었습니다. 경영 목표부터가 달랐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목표는 장기 생존이었습니다. 당장 이익이 줄어도 괜찮습니다. 10년, 20년 후에도 살아남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홈플러스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빨리 되팔기였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의 목적은 회사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몇 년 안에 되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단기 실적만 신경 썼습니다. 당장의 수익, 빠른 회수, 장기 투자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신규 투자보다는 자산 매각과 비용 절감에 집중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힘들지만 버텼습니다. 홈플러스는 무너졌습니다. 주인의 목적이 달랐으니까 결과도 달라진 겁니다. 한 경영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의 주인이 누구냐가 기업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장기적 관점을 가진 주인은 회사를 키웁니다. 단기적 수익만 노리는 주인은 회사를 소진시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홈플러스가 무너진 건 시장 환경 때문만이 아닙니다. 주인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홈플러스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부터 미래를 보겠습니다. 홈플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 전체의 문제입니다. 생존 공식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공식은 간단했습니다. 좋은 입지 확보하고 다양한 상품 진열하고 가격 경쟁력 갖추면 됐습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알아서 왔습니다. 이제는 이게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이 이 모든 걸 더 잘하니까요. 입지, 온라인은 집 앞까지 배송해줍니다. 상품 다양성, 온라인에서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은 선택지가 나옵니다. 가격, 온라인이 더 쌉니다. 오프라인은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가격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오프라인은 뭘 해야 할까요? 새로운 생존 공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공식, 체험형 공간입니다.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경험을 파는 겁니다. 이마트의 스타필드가 좋은 예입니다. 사람들이 쇼핑하러 가는 게 아니라 놀러 갑니다. 다양한 시설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코스트코도 비슷합니다. 코스트코는 단순한 마트가 아닙니다. 보물찾기 하러 가는 곳입니다. 매주 새로운 상품이 들어오고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가보면 뭔가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겁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런 경험을 못합니다. 두 번째 공식, 물류 거점 활용입니다. 온라인 업체들도 이제 오프라인 거점이 필요합니다. 모든 걸 집 앞까지 배송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가 여기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점포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주문받고 가까운 매장에서 픽업하게 하거나 매장에서 근거리만 직접 배송합니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식, 전문화입니다. 뭐든 다 팔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를 정말 잘하는 겁니다. 롯데마트의 신선식품 집중이 좋은 예입니다. 한 분야에 집중하니까 품질도 좋아지고 전문성도 생기고 고객들도 그 분야에서는 이 매장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홈플러스는 어떻게 할까요? 소형 슈퍼마켓 체인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려고 합니다. 대형마트는 정리하고 소형 매장 중심으로 재편하는 겁니다. 왜 소형화할까요? 덩치를 줄이면 운영비가 줄어듭니다. 대형 매장보다 소형 매장이 손익분기점이 낮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소형 체인을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본체가 워낙 위태로우니까 소형 체인도 같이 위험해 보이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오프라인 유통의 미래는 양극화입니다. 체험형 대형 복합몰, 아니면 근린형 소형 매장, 중간 사이즈의 전통적 대형마트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홈플러스는 지금 그 중간에 걸려 있습니다. 대형 복합몰로 갈 돈도 없고 소형화하려고 해도 여건이 안 되고 진퇴양난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오프라인 유통은 이제 단순히 물건 파는 곳이 아닙니다. 경험을 주거나 물류 거점이 되거나 전문성을 갖추거나 이 중 하나는 해야 살아남습니다. 그럼 홈플러스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 교훈, 기업의 주인이 누구냐가 기업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홈플러스는 제품이 나빠서 망한 게 아닙니다. 직원들이 게을러서 망한 게 아닙니다. 주인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MBK 파트너스는 홈플러스를 키우려고 산 게 아니었습니다. 단기 수익을 목표로 했습니다. 차입 매수로 빚을 떠안기고 이자로 영업이익을 소진시키고 자산을 팔아서 배당금 챙기고 회사의 미래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단기 수익형 투자의 특성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수익을 내는 게 목표입니다. 회사를 오래 키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인수할 때 누가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자가 사면 회사가 성장합니다. 단기 수익만 노리면 회사가 소진됩니다. 홈플러스는 후자였습니다. 두 번째 교훈, 빚은 무서운 겁니다. 레버리지드 바이아웃, 차입 매수는 양날의 검입니다. 잘 되면 효율적입니다. 적은 자본으로 큰 회사를 인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되면 회사가 통째로 무너집니다. 홈플러스의 문제는 빚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영업이익보다 이자가 더 많으니까 벌어도 빚만 갚는 구조였습니다. 신규 투자를 할 수 없었습니다. 미래를 포기하고 과거의 빚만 갚으며 버텼습니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어서 투자하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수익도 크게 하지만 손실도 크게 만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빚을 져야 합니다. 세 번째 교훈, 시장은 빠르게 변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대형마트는 좋은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에 어려워졌습니다. 쿠팡이라는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마트는 새로운 모델로, 롯데마트는 전문화로 변신했습니다. 홈플러스는 변하지 못했습니다. 빚에 묶여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것이 계속 좋으리란 보장 없습니다. 계속 배우고 새로운 것을 익히고 변화에 적응해야 살아남습니다. 네 번째 교훈, 당신이 보던 홈플러스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홈플러스가 완전히 회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빚이 너무 많고 현금이 없고 경쟁력도 떨어졌습니다. 운영자금조차 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누군가 인수해서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겁니다. 상당수 점포를 폐쇄하고 남은 점포만 살리는 겁니다. 인력도 대폭 줄이고요. 홈플러스라는 이름은 남겠지만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작아질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회생 절차 없이 파산입니다. 전국 점포가 동시에 문을 닫습니다. 수만 명이 하루아침에 실직합니다. 협력업체들도 연쇄부도를 맞습니다.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정부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 절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법원 주도로 채권단과 협의해서 부채를 조정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게 최선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배워야 할까요? 1등 기업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홈플러스는 한때 이마트와 양강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파산 직전까지 왔습니다. 잘못된 인수, 과도한 빚, 변화 대응 실패, 이것들이 합쳐지면 이렇게 됩니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계속 배우고 변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는 순간 몰락이 시작됩니다. 홈플러스의 몰락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경고입니다. 당신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변화에 적응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